해방과 분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해방, 우리는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았다. 첫 번째 마다. 해방 공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정적 국면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수많은 연구자가 해방 공간에 관심을 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한 해방 공간을 다각도로 조명했으면 한다. 한국인들은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나? 우리가 현대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막연히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해방을 맞았는지를 잘 모른다. 해방을 어떻게 맞았는지를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았다는 것이다.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항일 투쟁을 해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맞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처럼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점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했다. 해방된 그날부터 스스로 치안을 맡고 행정 등에 관한 여러 일을 직접 해나간 곳은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대단히 뜻깊게 해방을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당일 상황은 어땠냐? 그해 8월 15일 아침 8시경 여운형은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엔도 루사쿠 정무총감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엔도 정무총감은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하면서 치안 문제를 부탁했다. 엔도 정무총감. 그때 여운형이 엔도로서는 기가 막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한다. 엔도는 단순히 치안 협조를 부탁했을 뿐인데 여운형은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각 석방하라고 한다. 그리고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런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라.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화 같은 것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다.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아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저 엔도 정무총감한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다. 당시 엔도 정무총감은 굉장히 당한 것 같다. 물론 일제가 패망한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조선총독부 고위관리가 짐작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육군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옥새작전을 펴면서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던 터여서 일제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고 엔도도 짐작을 못했던 거다. 그런데 항복이 결정된 후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한국에 와서 그간 저지른 악행을 볼 때 일제가 망했다, 항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일본인 재산을 약탈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인에게 영향력이 큰 여운형을 특별히 초치해 치안을 부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운형은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세울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엔도 정무총감은 그걸 수락했다. 그 직후 건준과 치안대 조직은 급속히 확산됐다. 건주는 그날 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8월 16일 여운형의 지시에 따라 해방되기 훨씬 이전부터 청년들을 조직하고 있던 장권, YMCA, 장권, 체육부 간사이자 유도부 사범, 장권을 중심으로 중앙건국 치안대가 발족한다. 이 중앙건국 치안대가 굉장히 발빠르게 전국 각지의 치안대를 조직하는가 하면 치안대,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에 구체적으로 착수한다. 여운형. 각지에선 각지대로 그리고 남북 할 것 없이 물론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치안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해방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생기는구나, 이런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치안대가 완장을 두르고 이제 치안을 우리가 맡게 됐어. 우리 모두 협력해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해나갑시다, 이러면서 동네와 거리를 오가며 얘기하고 다니면서다.
그 전까지 일본 군사라든가 일본 관리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심하게 공출당하고 압제를 당했나. 그야말로 순사가 오면 애도 울음을 딱 그친다는 공포 분위기 아니었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니 이거야말로 해방이고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감격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치안대와 건주는 전국적으로 조직된다. 건준 지부의 경우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가 만들어진 걸로 나온다. 치안대와 건주. 치안대, 보안대 등은 162군데에 설치됐다는 기록이 있다. 치안대, 보안대. 건주는 남한에만 있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북한에도 있었다. 예컨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인 평양이 있는 평남에도 조만식을 중심으로 건준 평남지부가 만들어진다. 북한에도 공업이 가장 융성하고 제일 큰 화학 콤비나트가 있던 함남에도 도용호를 중심으로 건준 함남지부가 바로 발족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건준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각 지역에서 치안대가 조직되어 활동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것이다.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귀국 왜 늦었나? 이 무렵 해외 독립운동 세력은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나? 우리는 일제한테 강점당한 그날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다. 일본이 독일과 한편이 돼 연합국과 싸우게 됐다고 할 때부터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 세력은 일제가 머지않아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언제 망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독립운동을 한 단계 높여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 사업에 들어갔다.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도 각지에서 해방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중경, 충칭.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작전을 펴자 진주만. 바로 일제에 선전포고를 했다. 진주만 때 선전포고를 했구나. 선전포고를 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1년에 선전포고했구나. 그리고 일제의 패망에 대비해 조소왕 패망할 거라고 41년부터 생각했구나. 조소왕이 중심이 되어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 임시정부는 미국 특수부대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는 등 1945년 8.15를 전후해서 해방을 맞을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연안을 중심으로 한 조선 독립동맹 세력도 해방을 맞을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의용군과 조선 독립동맹 지부가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연안으로 직결하면서 해방을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만주 빨치산들도 하바롭스크 부근에 있는 흑룡강, 헤이룡강 옆에서 교도리라는 것을 편성해 활동하면서 1945년 7월이 되면 해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이 이렇게 모여 준비는 했지만 8.15 해방이 됐을 때 고국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거리다. 중경이 얼마나 먼가. 지금도 비행기로만 3시간 넘게 걸리지 않나. 또 연안은 서안 시안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궁벽한 곳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본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바롭스크 쪽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앞줄 왼쪽 두 번째가 이시영. 그 옆으로 김규식이 외소하구나. 김규식. 조소왕. 이 사람이 조소왕이 나란히 서 있다. 해방이 되고 한참 뒤에야 임시정부 요인들은 조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은 연합국이 귀국을 막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주도권을 선점해야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해 빨리 귀국할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해외 독립운동단체가 들어오면 한국 문제를 두 나라가 중심이 돼 풀어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중국과 소련에 있던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던 이승만도 바로 귀국하지 못했다. 해방됐을 때 이승만은 귀국을 서둘렀다.
그래도 이승만은 빨리 해줄 줄 알았는데 말 잘 듣는 개니까. 그런데는 굉장히 말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승만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승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여오려 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다가 아마 남한에 주둔하던 존 하지 사령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도쿄에 있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부에서 군용기를 보내 이승만의 귀국을 도왔다. 존 하지의 건의에 따라 도쿄의 더글라스 맥아더의 군용기에서 군용기 타고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10월 16일이 돼서야 국내에 들어온다. 와, 2달 만에 들어온 거구나. 그래도 제일 빨리 들어왔네. 해방 후 2달이 지나서야 들어온 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쪽은 귀국이 훨씬 더 늦었다. 11월 23일이 돼서야 제1진이 국내에 들어오고 제2진은 12월이 돼서야 들어온다. 그러면 김일성 쪽은 한반도와 맞닿은 소련하고 가까웠으니 빨리 들어왔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김일성도 늦었어. 한반도를 공략하게 돼 있던 부대인 제25군의 작전 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김일성이 귀국한 건 9월 19일이다. 예전에 여러 썰이 있었는데 이날이 확실하다. 9월 19일. 그래도 3달 만에 이승만보다 늦었네. 소련 자료에 그렇게 나온다. 그날 김책등과 함께 원산에 상륙한 걸로 돼 있다. 그러니 김일성 쪽도 해방 후 1달 넘게 지나서야 들어온 것이다. 김일성. 조선독립동맹 쪽도 늦게 귀국했다. 이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소련이 막았다. 조선독립동맹. 중경 임정이 있는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시킨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김두봉을 비롯한 조선독립동맹의 주요 지도자들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건 12월 초다. 이승만은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출발했다. 10월 4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하와이까지는 민항기를 이용했고 하와이에서 일본까지는 군용기를 탑승했다. 하와이에서 일본까지는 군용기. 메가다는 서울에 있던 하지를 불러들여 도쿄에서 이승만과 회동했다. 메가다. 도쿄에서 회동했다. 군용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까지는 민항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메가더의 군용기 타고 온 건 아니구만. 민항기 그다음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군용기. 그래서 하지 불러서 같이 회동을 했거나 메가더가. 신탁 통치. 한국은 그렇게 수준 낮은 나라가 아니다.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귀국이 그렇게 늦춰진 만큼 국내에 있던 이들의 역할이 더 막중했을 것 같다. 그렇다. 해외에서도 해방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고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연합국이 지체시켰다. 해방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국내에서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면 신탁 통치 받아도 싸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뻔했다. 미국이 한국의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한국은 자치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타율적으로 맞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예컨대 미군이 들어온 후에야 한국인이 치안 같은 걸 담당할 수가 있었다. 미군이 들어온. 이렇게 됐다면 한국은 신탁 통치를 받을 만큼 수준이 낮은 나라, 자치 능력이 없는 나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을 선두에서 이끌어간 중심 인물이 여운형이다. 여운형은 언제부터 그걸 준비했나? 여운형은 1930년대 말경부터 일제가 위태로운 짓을 하고 있다. 1930년대 말경.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쿄로 오가며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모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30년대 말부터.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이 있자마자 바로 해방을 맞을 준비를 나간다. 진주만 기습. 서울 경운동 삼강 한의원. 열린 조선건국동맹 모임. 조선건국동맹. 네 번째가 여운형이다.
건국동맹은 조선 전국에 지부를 조직하고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계해 다가올 해방을 준비했다. 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 1942년 YMCA에 있던 장관에게 네가 앞으로 치안대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치안을 맡아야 한다며 준비 작업을 하게 했다. 그에 더해 식량 문제를 담당할 사람을 찾아내고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또 농민들을 중심으로 독민동맹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교사 조직, 철도원 조직, 노동자 조직 등 여러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국동맹이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건국동맹은 전국에 지부를 조직했다.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계를 시도했다. 제일 연락을 많이 한 데는 연안에 있던 조선독립동맹이었다. 건국동맹,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임시정부하고 연락하려고 건국동맹에서 파견한 대표가 북경, 베이징까지 갔는데 그때 일제가 패망한 걸 알았다. 건국동맹 측은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처음엔 몰랐다. 그래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건국동맹 독립운동 세력. 그와 동시에 무장 세력도 조직했다. 또한 지하투쟁을 했던 공산주의 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도 다른 것과는 연결이 잘 안되고 대개 여운형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건국동맹을 중추로 여러 다른 조직 및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고 무장 세력을 조직하는 작업을 하면서 8월 11일쯤이 되면 이만규에게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게 했다. 이만규 독립선언서. 일제가 곧 망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당시 단파 방송을 듣고 있었던 여운형을 비롯한 몇 사람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을 8월 10일 일제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월 10일, 5일 전에 알았구나. 포츠담 선언. 그렇게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주 부르주아 세력을 대표하는 송진우하고도 연락하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14일 저녁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여운형한테 와서 내일 아침 일찍 엔도 정무총감이 만나자고 한다고 한 거다. 그러니 여운형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치안협조만 부탁하려 한 엔도 정무총감에게 여운형이 아니다, 정치범 등을 석방하고 치안은 우리 스스로 맡을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할 수 있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꿈같이 맞은 해방, 여운형과 건국동맹, 건준의 활약. 보통의 한국인들은 해방 소식을 어떻게 접했나? 대다수의 일반 한국인들은 공출, 강제동원, 징병 같은 걸로 무척 고초를 겪으면서 일제가 바로 망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일제가 망한다는 소문도 없지 않았지만 일제가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항상 선전한 것 또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부 층에서는 8월 15일 날 12시에 중대선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중대선언. 한국인 중에도 일제 관공리나 경찰이 여럿 있지 않았나? 천황이 중대 발표를 한다더라는 소문을 들은 소수가 8월 15일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 당시 전국적으로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 숫자가 적었다. 10만 대가 안 넘는 걸로 돼 있다. 거기다 대고 히로히토 천황이 상당히 떨리는 음성으로 소위 종전 조칙을 읽었다고 한다. 항복하면서 전쟁을 끝낸다는 뜻의 종전 조칙이 존중 조칙이라고 한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어쨌건 그걸 떨리는 목소리를 읽었는데 그때 또 라디오감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전기 사정이 워낙 나쁘지 않았나?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한다. 천황이 아주 비통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무지무지하게 큰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이런 정도는 알았는데 설마 아니 완전히 망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경성부, 오늘날 서울시 관리 경성부 관리를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갑자기 난 12시에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방송을 듣던 일본인 관리들이 일제히 엎드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한다. 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망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귓속말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항복했다고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정말 꿈같이 해방을 맞았다. 해방의 기쁨으로 환호하는 시민들, 꿈같은 해방.
일제 패망 소식이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알려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말로 들린다. 시간이 걸렸다.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많이 알게 된 건 8월 16일이다. 이날 오후 건준 부위원장 안재홍이 세 차례에 걸쳐 방송을 하면서도 안재홍은 치안은 물론이고 경희대 신설, 정규변 편성, 물자 배급 유지, 정치범 석방, 대일협력자 대책 등을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방송을 듣는 한국인들은 정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일제가 패망했다는 걸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다. 일제 측에서는 이 방송을 사전 검열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지만 검열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제가 패망했다는 말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나. 정말 꿈같이 맞은 해방 아닌가. 아주 뛸 듯이 기뻐서 꽹과를 치면서 각지에서 풍악을 울리고 현수막 같은 걸 갖고 나오는 사진들이 대개 8월 16일, 17일 그때 찍힌 거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해방을 맞이했다. 자유는 미국이 준 선물, 그들은 점령군이었다. 해방과 분단 두 번째 마다. 8.15 해방이라고 부르는 이도 광복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할 얘기가 하나 있다. 뉴라이터가 수년 전 해방은 정치적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라는 식으로 많이 주장하더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부대 위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해방을 그만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면서 이승만의 소위 건국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게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주장인지를 해방, 광복에 담긴 뜻과 관련해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방이나 광복이나 다 좋은 말이다. 해방과 광복. 2005년 정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사회를 띄웠는데 그때 나는 광복이건 해방이건 좋은 말이라고 여러 강연에서 얘기했다. 광복. 근데 수업 시간이나 교사 연수 때 학생과 교사들에게 해방과 광복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방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왜 양자를 구별하지 못할까 참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여성생도 봤다. 해방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광복은 적극적이잖아요. 이것도 참 이상한 주장이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 같은 사례도 있고 수많은 지하주택도 이름에 해방자가 붙은 게 굉장히 투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째서 해방을 소극적인 것, 광복을 적극적인 것으로 보는 건지 이상하다. 광복은 어떤 맥락에서 쓰였나? 광복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19세기에 와서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황제가 자리를 빼앗겼다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했다. 다시 돌아오는 것. 황제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자 광복은 국권 회복을 뜻하게 됐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30년대 이후 광복군에서 드러나듯이 일제를 패방시키고 새로운 우리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광복을 사용했다고 보면 맞다. 그래서 45년, 46년에는 일부 식자층에서 광복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정 치하에서는 광복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광복은 해방은 됐지만 광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방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됐나? 해방은 광복과 뜻이 많이 다르다. 사실 해방 3년기엔 다 해방이라고 썼다. 유신 초기인 1974년까지도 국사교과서에 해방이라고 썼다.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나. 첫 번째 국정교과서도 그렇게 썼다. 그러다 두 번째 나온 국정교과서로부터 광복이라고 많이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만큼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한 이들이 그렇게 한 것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방 직후 8.15는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해방절로 불렀다. 1948년 8월 15일 해방절에 해방 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때가 광복이네. 그럼 보도한 기사도 있다. 1949년 10월 정부에서 4대 국경일을 정할 때 해방일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해방일은 북한에서도 사라졌다. 북한에서는 8.15는 민족해방기념일로 불린다. 광복절. 광복과 해방.
해방은 부자연스러운 것, 묶여있는 것, 억눌린 것, 잘못된 것에서 풀려난다는 뜻이다. 일제 때나 해방 직후나 봉건적 사고와 인습에서 해방돼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다. 여성 해방이라는 건 여성이 남성한테 부당하게 억눌린 상황에서 동등한 인격적 권리를 갖자는 의미 아닌가. 민족 전체가 제국주의자들한테 억눌려 노예 취급을 받던 데서 자유를 찾는 것, 이게 민족 해방이다. 인간 해방, 노동자 해방, 농민 해방도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그러니까 해방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격을 두루 지니면서 잘못된 상태, 억눌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억눌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 자유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 독립투쟁, 한국인의 노력, 안보이나 앞에서 누리하이트 이야기도 했지만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해방하면 혼란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해방 3년기의 그 중요한 변화를 어떤 식으로 잘못 가르쳤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다. 우선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방 공간에서도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한민당은 물론이고 조선공산당의 박헌영도 해방은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나는 박헌영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본다. 박헌영. 해방은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경성콤그룹, 경성콤비나트, 콤그룹을 이끌었던 박헌영. 경성콤그룹은 공산주의자 조직으로 일제 말기에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지하투쟁을 한 조직이었다. 무엇 때문인가? 경성콤그룹이 공산주의자 조직으로는 일제 말기에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지하투쟁을 한 조직이라고 얘기들을 한다. 경성콤그룹. 그러나 1941년 무렵 다수의 구성원이 체포된다. 그러면서 학생, 청년, 일부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옥소에 들어가 있거나 피신하게 된다. 경성콤그룹을 이끌던 박헌영도 광주에 있는 벽돌 공장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해방을 위해 우리가 싸워서 맞섰다고 말하기에 난처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방은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조선공산당 일부에서 한 것 아닌가 한다. 이와 달리 여운형이나 김구는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 연합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는 데 중요한 노력을 한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도 해방을 위해 일제강점기 내내 싸웠고 일제 패망에 대비했다고.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김구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나. 임시정부와 건국동맹. 연합국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항일 독립투쟁을 하고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결합해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한 것은 연합국도 인정했다.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해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여운형, 김구의 주장이 해방 후 교육에서 묵살됐기 때문에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해 적자는 정치학자들의 견해도 우려스럽다. 어떤 점이 그런가? 많은 정치학자들은 해방 후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는 미국이 선물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진주하면서 준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해방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성콤그룹은 1939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로 해방 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중추를 이룬다. 1939년 결성됩니다. 엄청 늦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변화 초래. 해방은 혁명이었다. 해방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해방은 수천 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획기적인 대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1919년 3.1운동도 대단히 중요한 게 틀림없고 그것을 통해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이뤘지만 해방처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 해방은 정치적 혁명이었다. 혁명. 해방을 통해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수천 년간 군주국가였고 그런 속에서 근대적인 정치적 자유가 있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더군다나 일제는 어떠한 정치적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기본적 자유도 없었다. 그건 3.1운동 이후 문화 통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모든 언론 출판물이 검열을 받았다. 집회 자유도 옥내 집회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모두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우익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직후에 제일 셌던 조선공산당도 그랬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해방 직후가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 그런 자유를 가장 만끽할 수 있었던 시기다. 특히 해방 초기에 아주 자유로웠다. 해방은 경제적 혁명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있던 주요 기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큰 기업은 거의 다 일본인 것이었다고 봐도 틀림없다. 그게 우리 것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인들이 경제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기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했다.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그러니까 수백 년 수건 사업이 해방으로 인해 풀리게 됐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우리말 조선말 큰 사전. 말의 해방을 상징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조선말 큰 사전의 발간이다. 해방은 언어생활과 문화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해방은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 해방은 문화적 혁명을 가져왔다. 해방 후 교육열이 엄청났다. 한글이 국민 문자가 된 것도 사실은 해방이 되면서다. 1443년에 한글을 만들어 1446년에 반포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게 국민적인 문자로 사용됐다고는 안 보이지 않나. 한말에 독립신문 같은 게 한글로 나왔지만 그건 소수만 봤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의 신문도 국한용 혼용이었다. 해방 후 교사들이 특히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한글을 여러 가지 배웠다. 해방 후. 그러면서 한글로 된 교과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조선 어학회, 오늘날 한글학회가 그 순환 속에서도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방맞이 준비였다. 해방이 되자마자 교과서를 한글로 낸 것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선 어학회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도 세로쓰기가 아니었다. 일본은 지금도 세로쓰기를 하지 않나. 우리는 바로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이처럼 언어생활과 문화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해방이 가져다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했나? 해방은 사회적 혁명이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자 조직, 농민 조직, 문화인 단체가 생겨났다. 음악은 음악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연극은 연극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각자 다 조직을 만들었다. 청년단체도 많았고 여성단체도 참 많이 생겼다. 이와 같이 여성이건 청년이건 노동자건 농민이건 문화인들이건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걸 볼 수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이 자유롭게 조직 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해방이 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말의 해방을 상징하는 일 중 하나가 조선말 큰 사전 발간이다.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은 1929년에 시작됐다. 1942년 초고가 완성됐지만 일제가 조선 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조선 어학회 편찬위원들을 옥에 가두고 원고를 빼앗아가면서 위기에 처했다. 조선 어학회 사건. 해방 후 지금의 서울역 창고에 방치돼 있던 원고를 극적으로 찾으면서 1947년 조선말 큰 사전 간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서울역 창고에 방치돼 있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사회적 혁명이었다. 그런 걸 통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평등하게 된다. 리셋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분위기였기에 해방 직후엔 지주 세력이 꼼짝 못했다. 한국에서 부르주아 세력은 원래 약했던 거고, 정리하면 한국은 해방을 통해 시민혁명이자 정치적 혁명, 사회적 혁명, 경제적 혁명, 문화적 혁명을 맞았다. 그야말로 유사일에 이렇게 큰 변화를 순식간에 한꺼번에 맞이하게 됐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다.
젊은 사람들은 공기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해방도 자연스럽게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싸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가와 연관시켜서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뉴라이트는 해방을 몹시 폄하한다. 점령군을 점령군이라 부를 수 없던 기막힌 시절, 그런 태도는 미군이 들어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식의 인식과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를 줬다. 미국에 의해 자유를 획득했다? 그렇지 않다.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9월 9일 서울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인이 전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수많은 조직과 단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너희들 이제부터 활동하지 마. 우리 명령만 들어야 돼.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미국은 정치적 자유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질서를 말하면서 친일 경찰들을 다시 경찰서에서 일하게 했다. 친일 경찰. 그러면서 달라진 풍경이 많이 생기긴 했다. 예컨대 미국은 지방에 있던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민위원회. 미군 전술부대가 각 지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군 진주 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자유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이하면서 획득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았나. 조선총독부 기간지였던 매일신보를 인수해 우리 스스로 매일신보를 내고 그랬다. 이게 나중에 서울신문으로 바뀌는 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미군이 당시 점령군으로 온 것인지 해방군으로 온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극단적인 반공 시기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른다든가 건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마디로 건준에 대해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라고 불러야 한다. 오랫동안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미군이 1945년 당시 비행기에서 뿌린 포고 제1호, 제2호를 팔아 점령군이라고 스스로 딱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질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우리 지시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도 왜 점령군이라고 하는 걸 불온하게 여기고 단죄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점령군. 포고 제1호, 제2호 점령군이라고 돼 있어.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의 모습.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9월 9일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자유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고 친일 경찰을 끌어들여 다시 일하게 하기도 했다. 거꾸로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부르면 또 잡혀갔다. 그건 점령군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세상에 미소 양군이 똑같은 자격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건데도 그랬다. 이런 희한한 역사를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졌다. 또 건준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건준에 다시 주목하게 된 건가? 1945년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의 모습.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1980년 5.17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쫓겨나지 않았나. 그중 한 명인 강만길 선생이 1984년에 한국 현대사, 한국 근대사를 창비해서 냈다. 쫓겨난 게 전화위복이 된 건지 시간이 나니까 그런 전술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를 건준으로부터 열었다. 건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랐던가 보다. 1984년만 해도 그럴 시점이다. 그때 내가 신동아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신동아 편집위원 중 고 민두기 교수, 서울대 동양사학과 민두기 교수가 이런 게 있네. 강만길 교수가 이렇게 썼더라라고 편찬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토론회를 열자고 했다. 그래서 고 정창렬 교수, 한양대 사회과, 신용화 교수, 서울대 사회과 등 몇 분이 모여 토론했다. 내가 담당했는데 4시간인가 굉장히 긴 토론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다 강만길 선생이 쓴 것이 좋다, 옳다 하면서 그걸 부연 설명했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 그 이후 나온 통사 등 역사책은 거의 전부 해방 후 역사가 건준에서 시작됐다고 쓰게 된 거다. 건준에서, 건국준비. 그전엔 불온하게 여겼다. 참 기막힌 일이다.
한국 최고의 혁명가 여운형이 친일파 그거 참 비열하다. 해방가 본다. 세 번째 화다. 1945년 8월 패망을 앞두고 일제가 여운형이 아니라 성진우에게 치안협조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일제가 여운형이 아니라 송진우에게 치안협조 부탁. 40까지 52쪽 40.